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지만 제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제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든 것은 시댁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 시댁에 시달리다가 쌍둥이 언니 덕에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그 모든 일은 손바닥만한 작은 종이 쪽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거든요.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고 행복은 잠시뿐이고 다시 불행을 겪게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하지만 제게 로또는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준 행복 열차 탑승권이었어요. 딱 그 일만 빼면 말이죠. 제 인생이 시댁에서 막장으로 끝날 뻔했다가 그 로또 덕분에 통쾌한 반전을 맞게 되었거든요. 제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언니와 저는 얼굴을 쏙 빼닮은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옷을 입혀놓으면 엄마 아빠가 구별 못할 정도로 얼굴이 닮았고 체격까지 비슷했죠. 그래도 저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성격과 취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차분해서 모든 일에 소극적인 저와 다르게 언니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데다가 말도 많고 활발했습니다. 둘이 길을 가다가 어른들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 저고 씩씩하게 인사하면 언니라고 구별할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보고 모든 활력은 언니가 가져갔다고 할 정도였죠. 언니는 공부 또한 잘했습니다. 언제나 전교 5등 안에 들었거든요. 그런 언니를 보면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죠. 반면에 저는 중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평범했답니다. 그럴 때면 주위 어른들은 쌍둥이가 생긴 것 빼고는 왜 이렇게 다르냐고 물어보고는 했죠.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다른 우리는 인생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와 다르게 언니는 법대를 나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되었어요. 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핀잔을 주고는 했었죠. 너 아이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거야? 아이를 위해 희생하면 너한테 뭐가 남는 거야? 왜 직장은 그만둔 건데? 힘들게 들어갔잖아. 그럼 어떡해. 아이 맡길 곳이 없는데. 시어머니도 아이는 못 봐준다고 하시고 엄마인 내가 봐야지. 아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직장 구해서 들어갈 거야. 아휴, 난 너를 이해하려고 해도 못하겠다. 아이 낳는 건 그렇다 쳐도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왜 이런 꼴로 지내는 건데? 아이 키우는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아들이 웃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행복이지. 다른 게 있겠어? 내가 언니처럼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처럼은 못 살겠다. 결혼 안 하고 말지. 그래도 좀 꾸미고 좀 살아. 이 기집애야. 저희는 생각과 가치관 또한 너무 달랐죠. 그때 언니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꾸미고 싶고 직장도 다시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른 신혼부부처럼 깨도 볶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죠. 결혼 생활에 변화가 생긴 건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180도 바뀌었죠. 다른 남자들도 결혼하고 아내가 출산하면 바뀐다고 하지만 원래 저렇게 바뀌는 게 맞는 것인지 남편은 변한 걸 넘어 저와 아들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원래는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먹고 싶다는 것은 멀리 있어도 사다 주고 일하느라 늦게 집에 들어오면 밥까지 차려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자
무관심을 넘어 화가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보면 인상을 쓰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고,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화를 내면서 자신이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는 말하는 겁니다. 너무 바뀌어버린 남편 모습에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애 좀 안 울게 할 수 없는 거야? 언제까지 울기만 하는 건데. 지겹다 정말. 우는 소리 듣기 짜증난다고. 처음에는 남편이 짜증 섞인 화를 낼 때 어떻게 아이를 달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위에 육아에 대해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제가 잘못해서 아이가 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잖아요. 서툰 엄마 때문에 아이가 더 민감하게 구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참을 안고 어르고 달래어도 아들은 쉽게 울음을 그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 노력에도 남편의 짜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죠. 아무리 말이 없고 참는 데 익숙한 저라도 남편의 짜증이 심해지자 화가 났습니다. 아이씨, 진짜 짜증난다고. 어떻게 좀 해보라니까? 무슨 애가 한 번 울면 그치질 않아.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울기만 하냔 말이야. 내다 버릴까 보다. 애니까 당연히 울지. 그럼 웃어? 우는 거로 배고프다, 쉬했다 의사 표현을 다 하는 거야. 당신은 아들이 예쁘지도 않아? 왜 그렇게 짜증만 내는 건데? 육아도 살림도 다 내가 하잖아. 돈 벌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종일 집에서 애랑 시달리는데. 그럼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오던지. 다른 여자들은 아이 어린 집 맡기고서 잘도 일하러 다니더라. 그런데 당신은 애 직접 키운다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집 꼬락서니 봐. 이게 살림했다고 말하는 거야? 돼지우리도 우리 집보다 깨끗하겠다. 아이가 어려서 치워도 어질러 놓는 걸 어떡해? 그리고 내가 아들 3살 될 때까지 직접 돌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당신도 괜찮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저는 일단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혼자 벌어서 우리 셋이 먹고 살려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할 테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린 아들은 아빠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눈치챘는지 남편 얼굴만 보면 울어 제끼는 겁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하면 남편은 아이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소리를 꽥 지르면서 씻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밤늦게 들어왔죠. 남편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제가 생각한 방법은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 동안 아들을 안고 아파트 단지를 뱅글뱅글 도는 거였습니다. 아들도 밖에 나오면 기분이 좋은지 방긋방긋 웃으며 울던 울음도 멈췄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돌고 나면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씨가 궂은 날에는 나갈 수 없잖아요. 하루쯤 참아도 좋으련만. 남편은 그런 날에는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아들에게 소리를 꽥 질러대는 겁니다. 애 좀 조용히 시킬 수 없어? 확시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려. 어떻게 온종일 울 수가 있는 거야? 회사에서 돌아오면 편히 쉬고 싶은데 애 우는 소리 때문에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알 수가 없어. 애니까 울지. 당신은 애가 조금만 울어도 못 참는 거야? 유리가 남이야? 당신 아들이잖아. 누가 내 아들 아니래? 그냥 조용히 좀 시키라고 하는 거잖아. 엄마가 돼서 애 하나 제대로 달래지도 못해? 엄마 맞냐? 집에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종일 둘이 붙어 있으면서 울지 않게 달래는 방법도 못 알아내고. 너 딴짓하고 다니지? 아직 말도 안 트인 애한테 말한다고 알아들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우는 거라고. 이런 날에는 밖에도 못 나가잖아. 조금만 참아. 아이씨 진짜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 짜증나서 못 있겠네. 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비가 내리는 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을 아기띠로 바짝 메고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파트 단지를 도는데 제 신세가 서글퍼지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아들이 방긋 웃으면
그래, 내가 너를 낳으려고 이 고생을 했나 보다 생각이 들고는 했죠. 점점 남편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는 쌓여가는데 풀 곳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아파트 단지를 돌다가 단지 상가에 있는 편의점 입구에 복권 판매라는 글이 보였어요.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5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사게 되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으로 복권을 빡빡 긁으니 답답했던 제 마음이 뻥 뚫린 듯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복권을 꾸준하게 사게 된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을 피해 밖으로 나올 때마다 500원짜리 복권 한 장, 그리고 매주 로또 한 장씩을 사서 모았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배출구였던 거였죠. 큰 돈도 아니었고 나쁜 짓도 아니었으니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긁은 복권들과 당첨되지 않은 로또들을 전리품처럼 싱크대 찬장 안에 작은 통에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하필이면 그날 저는 한낮에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남편을 피해 아파트 단지를 한참 돌아도 아들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거든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낸 탓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하필 그런 날 어머님이 오셔서 오전에 놀고 치우지 못한 집안 꼴을 보게 되신 거였죠.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누가 보면 강도라도 들어온 줄 알겠다. 넌 대체 집을 안 치우고 사니? 이러니 유리 아빠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오전에 놀고 그냥 낮잠을 자버려서요. 평소에는 유리 재워놓고 치우거든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 여자가 그렇게 퍼질러 자는데 어떤 남편이 좋다고 하겠니?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어머님의 타박에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다가 어머님이 부엌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서 어질러진 아들의 장난감을 치웠죠. 그런데 제 얼굴 옆으로 플라스틱 통이 날아와 바닥에 부딪혔고 통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바로 제가 사모아 두었던 복권이었죠. 이게 다 뭐냐? 복권?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게 내 아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온 돈으로 너는 그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500원짜리 복권 산 게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5,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부담 안 가요. 그리고 남편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제가 회사 다닐 때 벌어놓은 돈으로 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네가 벌어놓은 돈? 생활은 내 아들 돈으로 하면서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니? 내 아들 돈으로 이제껏 먹고 마시고 다 해놓고서 그것까지 따지는 건 아니지 않니? 일주일에 5,000원? 그걸 1년 동안 모아봐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다. 살림하는 사람이 작은 것 하나라도 아껴서 살림에 보탤 생각을 해야지. 아휴, 정말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야 말을 안 하지.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500원짜리 복권이라도 긁으면 속이 풀리는 것 같아서요. 넌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 누가 보면 애는 너만 낳은 줄 알겠다. 나도 낳아서 키웠지만 너처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살진 않았다. 스트레스?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어머님의 타박에도 저는 복권 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스트레스 탈출구인데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나요? 눈치는 보여서 전처럼 매주 할 수는 없었지만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쌓일 때는 한 장씩 사서 스트레스를 풀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들이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 들어와 습관처럼 밖으로 나가던 남편이 외박했어요. 아무리 늦어도 외박까지는 하지 않던 사람인데 말이죠. 전화해도 받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남편은 아침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좋은 일이라도 있었는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뭐 하느라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는 건데?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알아서 때 되면 들어올 텐데 뭘 기다리고 그래. 밥 줘, 배고파. 평소에 집에 있으니 남편에게 끼니를 꼬박꼬박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밤새 남편 걱정하느라 아침밥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미안. 당신 걱정하느라 준비하는 걸 깜빡했어. 금방 해줄 테니까 잠시 기다려. 아니,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밥도 안 한 거야. 당신 보면 내가 너무 답답한 거 알기나 해? 저리 비켜. 재수없어. 남편은 소리를 꽥 지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재수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저희 사이가 서먹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때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내가 집에만 있으니 남편도 시댁도 날 개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아들을 보낼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 걸음마를 뗀 아이를 품에서 떨어뜨려 놓으려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제 품을 떠나 선생님 품에 안기자 엉엉 울어제끼는데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대로 시댁과 남편 무시 속에서 사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당당한 워킹맘을 보는 게 아들에게 좋지 생각하며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직장을 알아보는데 2년을 쉬었으니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어요.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 가면 아이가 돌이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들은 결근과 조퇴를 밥 먹듯이 한다고 말이죠. 이런 실정이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면접을 보고 나오면서 둘째를 낳는 것은 포기해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터벅터벅 걸어서 아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에 로또 1등 당첨이라고 현수막이 붙은 작은 복권 가게가 눈에 띄었어요. 습관이 무섭다고 한 장 살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금 형편에 언제 취업할지도 모르는데 5천 원이라도 아끼자 하고 참았죠. 그런데 머리와는 다르게 제 두 발은 복권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로또 한 장을 사서 밖으로 나왔죠. 손에 들린 복권을 보면서 이것도 중독이 된 건가 싶은 겁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복권을 사 모았으니까요. 가방에 로또를 집어넣고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남편이 일찍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벌써 와 있었어? 배고프지? 금방 밥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남편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일하고 꾸미면 남편도 예전처럼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게 생각지도 않은 말을 꺼냈어요.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남편에게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남편이 아들이 태어난 후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이혼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아이가 자라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왜 우리가 이혼해야 하는데 우리 유리는 어떻게 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유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미안해. 나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여. 임신해서 볼록하게 불러오는 당신 배가 징그럽고 정 떨어져서 정말 꼴 보기 싫었어. 당신 거울 봐봐. 지금 어떤 모습인지. 화장기 없는 얼굴에 기미도 덕지덕지 생기고 머릿결은 푸석푸석하고. 동네 나가도 당신처럼 하고 다니는 여자 없어. 임신해서 배가 부른 모습에 정이 떨어졌다니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싫어졌다도 아니고 꼴 보기 싫어졌다니 말이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바에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싶었죠. 배가 불러야 아이가 나오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동안 유리한테도 정이 없었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 떨어졌다니 나도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네. 그럼 양육권은 나한테 주는 거지?
그건 안 되지. 유리는 내 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당신은 유리 키울 능력도 안 되잖아. 그리고 미안해. 나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난 다시 애 낳을 생각 없으니까 유리는 내가 데려가 키울게. 여자가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외박까지 했구나 싶었어요. 그 여자와 매일 밤을 함께 보낸 거겠죠. 남편에게 남아있던 정까지 탈탈 털어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하면서 아이를 안 낳을 거니 우리 아들을 데려가 키우겠다는 정신나간 말에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유리한테 부모로서 정도 없었으면서 그 여자를 위해 데려가서 키우겠다는 거야? 유리를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나 있어? 무슨 권리로 키우겠다고 하는 거야? 양육권 안 준다면 나도 이혼 절대 못 해줘. 유리는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키워주기로 했어. 당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이야? 우리 이혼을 어머님이 허락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래, 어머니가 우리 이혼 허락했어. 유리도 키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어머님과 이야기가 끝났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제가 미워도 미리 상의 한마디 없이 이혼을 허락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도 말릴 생각도 없이 말이죠. 어머님과 남편이 제 뒤에서 이혼 계획까지 꾸미면서 아이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자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어머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저희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말 정말이세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혼을 허락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리를 키워주신다뇨. 언제 한번 살갑게 안아주시지도 않으셨으면서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잔뜩 어질러져서 귀신 나올 것 같은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겠니? 그런 너한테 애를 맡기겠어? 키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잘 보겠느냐고. 얼마나 남편한테 못했으면 밖으로 나돌게 하니? 유리를 내가 키워주면 너도 새로운 시작하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니?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유리만 보고 살 거예요. 양육권 절대 양보 못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이미 알아봤는데 당신 수입이 없어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결국 양육권은 나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당신만 빠지면 다 순조롭게 끝날 일이야. 뭐? 나만 빠지면 순조로워? 직장 구하고 있으니까 수입이 생길 거야. 내가 순순히 유리를 뺏길 것 같아? 그럼 어디 한번 해보든지. 소송으로 하면 누가 이길지 몰라서 그러나 본데 한번 해보자. 남편은 제게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시는 아이 낳기 싫어서 데려간다니. 남편에게는 저희 아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었어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도구 말이죠.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됐죠.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구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역시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있을 동안에만 일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도 있었으니까요. 어디 맡길 곳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친정 부모님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지라 친정에도 맡길 수도 없었어요. 사실 이혼하게 되었다고 친정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말 없는 성격이 한몫하기도 했지만 괜히 말해서 부모님까지 걱정하게 되는 게 싫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남편은 수시로 전화를 하며 합의 이혼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 정했어? 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유리 그만 포기하라니까. 당신보다 100배는 더 잘 키울 수 있다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합의 이혼하자, 어? 너도 네 아들이 거지 같은 너 밑에서 없이 사는 것보다 내 밑에서 부유하게 살길 원하잖아, 어? 웃기지 마. 당신이 퍽이나 우리 유리를 잘 돌봐주겠다.
당신도 어머님도 못 믿어. 유리는 내 아들이고 내가 키울 거야. 그렇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혼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혼 송장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아직 직장도 못 구한 제가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재산이나 수익 면에서 모든 게 부족한 제가 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들을 꼼짝없이 남편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랄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려우십니다. 남편께서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아이를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보통 경제 능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게 됩니다. 남편은 한 번도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아이 얼굴 보기도 싫어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확한 학대나 방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 증언만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고 그런 건 학대나 방임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제가 직업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이대로 아들을 빼앗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변호사는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양육권은 가져가실 수 없어도 귀책 사유는 남편분에게 있으니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저는 명함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함을 가방에 넣으려고 보니 가방 한 구석에 전에 샀던 로또가 들어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이 되니까 아직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더 간절해지는 거 있죠? 제발 당첨되라 하고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로또를 집어들고 핸드폰으로 번호를 확인했어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돈 때문에 아들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숫자 하나하나 확인해 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신기하게 핸드폰에 있는 숫자와 로또 종이의 번호가 딱딱 들어맞았거든요. 마지막 6번째 숫자까지 들어맞자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미친년처럼 쳐다보아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이 복권은 남편이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날 산 복권이었어요. 그동안 확인해 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핸드폰에 적힌 당첨금을 보고 저는 눈을 비볐어요. 30억. 평생 일을 해도 못 만질 만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그 돈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었습니다. 아들을 그 지옥 같은 시댁에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던지. 다음 날 바로 신분증과 복권이 든 가방을 꼭 끌어안고 농협은행 본점으로 찾아갔습니다. 농협 직원은 복권을 확인하고 새로운 통장에 당첨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제 통장에는 20억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어요. 두 눈으로 통장에 찍힌 돈을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 돈이 맞는 건가 싶었죠. 이 돈이면 집을 구하고 아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들떴습니다. 저는 당첨금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가 로또 당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의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로또 1등 당첨되어서 20억이 넘는 돈을 실수령액으로 받았어요. 이 정도 돈이면 직장이 없어도 아들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변호사는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거의 빈털터리로 찾아왔던 여자가 갑자기 복권 당첨이 됐다고 찾아왔으니 놀랄만도 하죠. 네, 충분합니다만 완벽하게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아들을 부인께서 혼자 돌봤다고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증인이요? 증명해 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대부분 집에 있어서 친구들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났거든요. 그래도 일단 경제적으로 해결은 되셨으니까 확실하게 증언 서술뿐만 있으면 이건 저희가 이기는 재판이 될 겁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에게 알겠다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완벽하게 아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증인을 찾으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출산 후에는 친구들도 만날 시간이 없고 평소 저는 제 사정에 대해서는 친정에도 말을 아껴왔던 터라서 딱히 증명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밑에 있던 편의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들려서 복권을 샀던 그 편의점 말이에요. 밤에는 알바를 구하기 힘들다면서 아파트에 사시는 주인분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했던 게 떠올랐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가끔 제게 말을 건네시면서 날씨가 궂은 날에도 아이가 잠을 못 자느냐고 물어보시곤 했어요. 그때 아주머니께 남편에 관해 얘기했었어요. 아이 울음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남편이 잠을 못 자니 밖으로 나왔다고 말이죠. 아주머니가 증인이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재판을 완벽하게 제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죠.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주머니께 한참 저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흔쾌히 제 증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매번 그 늦은 시간까지 아들하고 돌아다녔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증언해 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혼 가사 조사관이 소환하거나 전화가 걸려오면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왜 밖에서 아들을 데리고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복권을 사야 했는지 말이에요. 그럼 있던 일만 말하면 된다는 거지? 걱정하지 마. 아유, 새댁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그런 싹수가 노란 놈이랑은 일찍 헤어지는 것도 답이야. 미련두지 않고 이혼 선택한 게 잘한 거지.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다고 말하는 아주머니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도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가사 조사까지 끝이 나자 남편과 저는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이길 줄 알았는지 얼굴에 미소까지 걸려있더군요. 저희의 첫 이혼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게 끝이 났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는 너무 뚜렷했으니까요. 남편의 외도와 가정의 불성실함이 이혼의 주된 이유였죠. 남편도 그것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빨리 이혼하고 그 여자와 살 생각이었는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위자료까지 흔쾌히 지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저와 이혼하고 싶다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양육권으로 이야기가 바뀌어가자 남편은 저를 보면서 입가에 미소까지 띄웠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제가 양육권자로서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일정한 직장도 수입도 없어 재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내는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는데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분은 아내에게 양육권을 주더라도 과연 제대로 자녀를 돌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복권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긁는 복권을 사고 로또까지 사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아내가 아이 돌보기를 소홀히 하고 복권 구매에 생활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제가 모아놓은 복권을 판사에게 제출하더군요. 그때 제 변호사가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도 증인께서 증언했지만 남편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냈죠. 그럴 때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아들을 재우는 거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복권 한 장씩을 사서 모아온 것입니다. 복권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복권은 500원을, 로또는 일주일에 한 장 정도만 구매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또가 아내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 측이 아내에게 직장도 재산도 없다고 했지만
최근에 이혼 소송 중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이제는 아들을 키울 재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첨 복권과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고소하던지. 저희는 앞으로 최종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법원을 나오게 되었죠. 남편은 법원을 나오면서 이 이혼 소송은 무효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왜 로또에 당첨된 걸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이 이혼 무효야. 그동안 내 돈으로 먹고 살고 했으면 나한테 반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반?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바람 피운 주제에 말은 잘한다. 왜? 내가 로또에 당첨되니까 이혼을 하기 싫어졌나 본데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이혼 소송 취소할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나한테 당첨된 거 속이고 이혼 소송한 거잖아. 복권 당첨된 것도 재산 분할해야지. 내가 위자료 주고 재산 분할까지 다 해줬는데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뭐? 하려면 해봐. 복권 당첨금은 부부라도 안 나누어도 되거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혼은 당신이 바람 피워서 한 건데 귀책 사유자가 항소한다고 법원에서 받아줄 것 같아?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기나 해. 저는 저를 멍하게 바라보는 남편을 두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려면 집을 팔아야 했기에 집을 구할 동안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제 이혼도 로또 당첨 사실도 친정 부모님께 말을 못 드렸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걱정되었죠. 그래도 일단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상황을 봐서 이야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면 두 분이 상심하실 게 눈에 뻔했으니까요. 입을 꼭 닫고 친정에서 지내다가 쌍둥이 언니까지 오랜만에 집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매의 눈으로 저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둘이 싸웠어? 아니야, 싸운 건 아니고 이혼했어. 저의 깜짝 발언에 엄마, 아빠, 언니까지 모두 놀랐지만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이혼을 했는지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밥 더 줄까? 조금 더 먹어라. 2년이 아니면 헤어지기도 하는 거지. 너무 상심하지 마라. 순간 눈물이 왈칵 흘렀어요. 이미 눈치를 채시고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셨던 거였죠. 너 최근에 머리는 언제 했어? 옷은 언제 사 입었어? 너 너무 촌스러워. 좀 꾸미고 좀 살자. 나랑 똑같은 얼굴인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싫어. 알겠어. 이제 나도 꾸미고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안 되겠다. 밥 먹고 나가자. 내일 안 받은 지 오래됐지? 오늘 다 하자. 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꺼내놓으니 목구멍에 걸린 듯 꽉 막힌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해졌어요. 저는 언니와 아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외출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질끈 묶었던 머리도 자르고 파마를 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머리를 하는 동안 아들하고 놀아주었습니다. 원체 아이를 싫어하고 귀찮다고 하던 언니는 본인의 조카는 예뻐 보이는지 열심히 놀아주었습니다. 낯을 심하게 가리던 아들도 언니가 제 얼굴과 똑 닮아서였는지 잘 안겨서 놀더라고요.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네일도 하고 나니 제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상만 가득하기를 빌었죠. 머리를 하고 헤어샵에서 나오는데 언니가 예쁜 옷이 많은 가게를 안다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기왕 오랜만에 나온 김에 옷도 사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언니를 따라 나섰죠. 아이를 낳고 언제나 늘어진 티셔츠만 입다가 예쁜 옷들을 보니 마음이 들떴습니다. 아들을 언니에게 맡기고 옷 몇 벌을 골라 피팅룸에서 갈아입어 보기로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안에 걸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내게도 이런 예뻤던 모습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으니 결혼했던 걸 후회하는 건 아니었지만 가슴 속에 무언가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었죠.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아니었고 우리가 좋게 헤어진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안고 있던 언니가 보이지 않았죠. 제가 두리번거리며 언니를 찾고 있을 때 매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같이 오셨던 분이 방금 어떤 남자 두 분과 함께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지금 손님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오셨네요. 어떤 남자들과 나갔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남자들이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었는데요? 서로 친해 보이시진 않으셨는데. 저도 잠시 재고를 확인하러 간 사이에 나가는 뒷모습만 본 거라서 자세히는. 갑자기 언니가 사라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언니가 아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니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고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신고도 못하겠고 옷가게에서 1시간 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들었을 때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 경찰서? 경찰서는 왜 간 거야? 유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언니는 제게 잔말 말고 경찰서로 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어떤 남자들과 잡혀와 있었습니다. 언니는 경찰서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눈을 찌푸리더군요. 너 왜 말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검사 언니 뒀다 언제 쓸래? 제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라며. 양육권 때문에 소송하고. 너는 정말 그 꽉 다물고 있는 입 좀 고쳐라. 로또 당첨되어서 양육권 가져간 건 다행인데 제부랑 너희 시어머니가 짜고 너를 납치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어. 납치한 놈들이 너로 착각하고 나를 데려갔기에 망정이지. 진작 말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했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로또 당첨금을 노리고 사람을 시켜 저와 아들의 납치를 지시한 거였습니다. 제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서 남자들은 아이를 안고 있던 언니를 저로 착각해서 납치를 하게 된 것이었죠. 언니는 처음에 순순히 그들에게 따라가는 척하다가 그 사람들의 대화로 모든 정황을 알아내고 자신이 제가 아닌 쌍둥이 언니라는 것을 밝혔다네요. 남자들은 언니가 현직 검사라는 사실에 당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고 언니는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자수를 했다네요. 미안해. 좋은 일 아니니까 말하면 언니도 속상하고 엄마 아빠도 속상해 하실까봐 나중에 다 해결하고 말하려고 했어.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언니가 책임지고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알겠지? 언니의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두 손을 비비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유리 아빠잖아. 유리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그래, 유리 엄마야. 유리 얼굴 한 번만 봐서라도 용서해줘라.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랬겠니? 저는 남편과 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핑계를 대면서 용서를 해달라니. 사람을 납치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죄송하네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네요. 사람을 납치해서 돈까지 빼앗으려고 해놓고 유리 핑계를 대요? 사랑해 자기야. 알잖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저를 사랑한다면서 옷깃을 붙잡는 남편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내리쳤죠. 사랑? 임신해서 배가 나왔을 때 정 떨어졌다고 하던 사람이 누구였지? 나를 쳐다보기도 싫다고 했지. 내가 지금 딱 그런 기분이야. 다시는 그 더러운 얼굴 꼴도 보기 싫어.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항상 그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저였으니까요. 이렇게 된 마당에 남편에게 못할 말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죠. 어머님도 다시는 유리 얼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찾아와도 제가 절대 얼굴 안 보여줄 거니까요. 그리고 야, 유리가 당신한테 뭘 배울 게 있겠어? 너같이 아빠 같지도 않은 게 아빠 연기하려고 하고 있어. 내가 만만해? 너 같은 건 감옥 가서 평생 썩어버려야 해. 이 개 같은 것들아. 저는 소리를 꽥 지르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언니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길어야 실형으로는 1년 정도밖에 못 살 거야. 집행유예로 끝이 날 수도 있고. 그래도 이번 사건으로 너희 이혼 재판은 너한테 아주 많이 유리하게 돌아갈 거야. 저는 그거면 좋겠습니다. 언니를 납치한 걸 생각하면 콩밥을 두둑히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언니가 다치지 않고 돌아왔으니까요. 저희의 이혼 재판은 당연히 저의 완승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야 결혼할 때 반반 부담해서 샀으니 당연히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었고 불륜으로 귀책 사유가 뚜렷했던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납치 사건으로 양육권도 박탈당하게 되었죠. 남편은 재판 내내 아무 말도 없이 고개 한번 들지 못하더군요. 저는 재판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난 말이야, 당신이랑 산 결혼 생활이 전혀 즐거웠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당신에게 말 한마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내 앞에도 유리 앞에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유리가 당신 같은 아빠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유리가 크면 아빠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할 거야. 당신도 나나 유리한테 특별한 감정 없잖아? 남은 재판 잘 받아. 남편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니에게 들은 말로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납치 공갈 협박으로 징역 1년 반을 선고받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남편은 당연히 그 여자와도 헤어지게 되었다네요. 당연한 결과였죠. 어떤 여자가 빈털터리의 범죄자가 된 사람과 계속 만나겠나요? 남의 가정을 찢어놓으며 남편과 결혼하려 했던 그 여자의 결심은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겠죠. 남편은 결국 원하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잘리고 저와 헤어지고 결혼했던 여자에게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검사인 언니 덕분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버려서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출소한다고 해도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날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하고 친정 부모님과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여전히 제 입은 무겁고 먼저 말을 잘 꺼내지 않지만 전보다는 덜 과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이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가 말이 많아야 아이의 언어 능력이 빨리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아직도 제게 말하는 게 부족하다고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연습을 더 하려나요? 언니 눈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나 봐요. 네, 언니가 아니라 제가 납치를 당했다면 저는 언니처럼 당당하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건 어려웠을 테죠. 하지만 점점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언니처럼 당당하게 제 속마음을 표현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제 의견을 당당하게 내보였으면 남편도 시어머니도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한마디도 못하고 모든 것을 속으로 삭혔는지 지금은 아쉬울 뿐이에요. 제가 표현을 했더라도 저희의 이혼은 불가피했겠지만 말이죠. 저는 아직도 지나가는 길에 복권방이 보이면 가끔 복권을 사고는 합니다. 지금 같은 행운이 찾아오지 않겠지만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저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복권이 사지 않는 날이 오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다는 거겠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말로는 꺼내지 못해도 이렇게 사연을 글로 남기니 조금은 속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